이 모든 비극의 대미를 장식할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더 숨어 있어요. 뭔데요? 카를 2세가 죽기 직전에 남겼다는 유언장 있잖아요. 유언장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는데요? 그 유언장 내용 하나 때문에 유럽의 운명이 통째로 뒤바뀌었거든요. 역사 썰캐스트. 혹시 인터넷에서 그 주걱턱 왕짤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거요? 네. 턱이 무슨 구두 주걱처럼 엄청 길게 나온 초상화 있잖아요. 저는 그거 처음 봤을 때 당연히 이거 합성인 줄 알았어요. 하하, 아니 솔직히 저게 진짜 사람 얼굴이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합성이요. 아, 그게 합성이었으면 아마 역사상 가장 자비로운 포토샵이었을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안타깝게도 그거 100% 실존 인물이고요. 바로 그 순수한 혈통이라는 거에 미쳐버린 유럽의 한 왕가가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은 뭐랄까 비극의 증거? 사진 같은 거죠. 와, 그 유명한 합스부르크 턱입니다. 합스부르크 가문. 이름은 진짜 익숙하네요. 역사 시간에 맨날 나왔잖아요. 그럼요.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던 뭐 돈 많고 땅 많던 그런 가문 아니었어요? 제일 잘 나갔던 수준이 아니죠. 거의 뭐 유럽의 전부였다고 봐야죠. 그 정도였어요. 네. 오스트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이탈리아 일부에다가 신대륙 아메리카의 그 막대한 부까지 그냥 말 그대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한 유럽 역사에 다시는 없을 다이아 수저 가문이었어요. 와, 어마어마했네요, 진짜.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그렇게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정작 그 가문의 왕이랑 왕비들은 대대손손 제발 밥 한 끼만 제대로 씹어 먹고 싶다. 이 소원을 빌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네, 그 톡 때문에요? 아니,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네,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자료들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권력을 영원히 독차지하겠다는 그 욕심 하나 때문에 근친혼이라는 최악의 수를 계속 두다가 결국 유전자의 저주로 스스로 무너져 내린 유럽 최고 명문가의 막장 드라마 그 첫 번째 장을 한번 열어보죠. 좋습니다. 듣기만 해도 벌써 흥미진진한데요. 근데 이런 비극적인 유전병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에요. 모든 비극에는 시작이 있죠. 그렇죠. 합스부르크의 비극은 사실 아주 기발하고 똑똑한 전략에서 시작됐어요. 15세기 말에 막시밀리안 1세라는 아주 뛰어난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모토가 이거였어요. 전쟁은 다른 놈들한테나 맡겨라. 너 행복한 오스트리아여 결혼하라. 그 유명한 전쟁 대신 결혼 전략. 들어온 것 같아요. 피 한 방울 안 늘리고 결혼만으로 영토를 막 넓히는 거. 요즘으로 치면 뭐 M&A 같은 거네요. 엄청 효율적인데요. 그렇죠. 시작은 진짜 완벽했어요. 아들은 스페인 공주랑 결혼시키고 딸은 스페인 왕자랑 결혼시켜서 당시 최강 대국이던 스페인을 통째로 삼켜버렸죠. 와, 대단하다. 이 똑똑한 전략 덕분에 합스부르크는 진짜 한두 세대 만에 유럽의 최강자가 돼요. 문제는 이 성공에 너무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피는 강력한 제국을 물려받는 열쇠다. 이 생각이 우리 피는 그 자체로 신성하다. 이런 오만함으로 변질된 거죠. 성공에 도취돼서 초심을 잃었군요. 우리끼리만 다 해먹자. 이게 결국 우리끼리만 결혼하자. 이렇게 된 거고요. 바로 그거요. 그 결과가 초상화에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막시밀리안 1세만 해도 그냥 뭐 턱이 좀 길고 아랫입술이 두툼한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그 손자인 카를로 5세 때부턴 우리가 아는 그 합스부르크 턱의 특징이 딱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뒤로 세대가 내려갈수록 턱은 점점 더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혀는 두꺼워지고 눈은 퀭해져요. 거의 뭐 유전자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아요. 제발 멈춰 하고요. 근데 안 들었죠. 와, 브레이크 고장난 폭주 기관차 같네요. 결국 그 종착역에 모든 비극이 다 모인 그런 인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었습니다. 이 수백 년간 이어진 유전적 폭주의 종착역. 모든 업보를 그냥 한 몸에 다 짊어지고 태어난 비극의 결정체. 바로 스페인의 마지막 합스부르크 왕 카를 2세입니다. 이 초상화가 바로 그 사람이군요. 와, 이건 그냥 턱이 길다는 말로는 부족한데요. 얼굴의 균형 자체가 그냥 무너진 느낌이에요. 그렇죠. 특히 저 눈빛을 보면 뭐랄까 되게 깊은 슬픔 같은 게 느껴져요. 그냥 몸이 약한 왕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어떤 거대한 고통에 짓눌린 사람 같아요. 제대로 보셨어요. 그는 평생 아래턱이 너무 튀어나와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평생? 네,
그러니 당연히 발음도 부정확했고 계속 침을 흘렸죠. 아, 음식을 씹는 건 아예 불가능해서 거의 덩어리째 삼켜야 했고요. 그 때문에 만성 소화불량이랑 위장병에 시달렸어요. 왕의 식사 시간이 고문 시간이었던 거죠. 세상에. 근데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게 시작이라고요? 아니, 저 외모만으로도 일상생활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또 뭐가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온몸이 질병 덩어리였어요. 머리는 비정상적으로 컸는데 뇌 발달은 너무 더뎌서 4살이 되어서야 겨우 몇 마디 웅얼거렸고요. 4살에? 네. 다리는 또 너무 약해서 6살 때까지 제대로 걷지도 못했죠. 평생 누가 부축해줘야 했어요. 지능도 일반인의 한참 못 미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건 불가능했고요. 아니,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당대 최고의 의료진이랑 학자들이 옆에 다 붙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치료하거나 좀 낫게 하려고 노력 안 했나요? 물론 했죠. 근데 이건 병균에 감염되거나 뼈가 부러진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아, 애초에 설계도 자체가 잘못 그려진 건데 유전자가 뒤엉켜버린 걸 그 시대 의술로 어떻게 하겠어요? 오히려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죠. 30대 초반에 이미 노인처럼 머리카락이랑 이가 다 빠져버렸고요. 30살이요? 네, 시력도 거의 잃은 상태였고 거기에 툭하면 아주 심한 간질 발작을 일으키면서 쓰러졌어요. 와,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요? 근데 이런 상태의 왕을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봤어요? 신하들이나 다른 나라에서는요? 말도 마세요. 궁정 신하들은 뒤에서 저주받은 왕이다, 마법에 걸렸다, 수군거렸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악마가 씌었다면서 엑소시즘을 하기도 했어요. 헐, 프랑스 외교관들은 본국에 보내는 보고서에 왕은 어린애보다도 못하며 심히 흉측해서 보기만 해도 공포심을 자아낸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썼어요. 와, 너무 심하다. 카를 2세의 존재 자체가 합스부르크의 위신을 그냥 땅에 떨어뜨리는 살아있는 증거였던 거죠. 이건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국제적인 문제였겠네요. 당연하죠. 유럽 전체가 저 왕 대체 언제 죽나, 죽고 나면 저 스페인의 막대한 영토는 누가 먹나, 이것만 쳐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시한폭탄이었죠. 아, 한 가문의 탐욕이 대륙 전체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은 거네요. 근데 다시 진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유전학 지식이 없었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자기 자식들이 계속 기형으로 태어나고 일찍 죽는 걸 몇 세대 동안이나 겪었잖아요. 이건 바보가 아닌 이상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피는 고귀해. 이런 오만함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관계 같아요. 맞아요. 오만함만으로는 부족하죠. 거기에는 당시 스페인 사회를 지배하던 아주 독특한 관념이 더해졌어요. 바로 피의 순수성. 스페인어로 림피에사 데 상그레라는 개념이에요. 피의 순수성. 네. 원래는 유대인이나 무슬림 피가 섞이지 않은 오래된 기독교의 혈통을 우대하던 일종의 인종주의적인 사회 시스템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순수 혈통에 대한 집착이 왕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그냥 쫙 깔려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합스부르크 가문은 이 관념을 왕족의 논리로 진짜 극단까지 밀어붙인 거예요. 우리의 이 푸른 피는 고귀할 뿐만 아니라 신성하기까지 하다. 다른 가문의 피와 섞는 건 신의 축복을 받은 우리 혈통을 더럽히는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와, 그러니 기영아가 태어나도 이건 근친혼 때문이 아니라 신이 우리에게 내린 시련이다. 혹은 혈통에 몰래 섞인 불순한 기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순수한 피를 찾아서 집안으로 파고들었던 거예요. 와, 그건 진짜 뒤틀린 신념이네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달려간 거잖아요. 거의 불 끄려고 기름을 들이붓는 격인데요. 그 광기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카를 2세의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요? 네, 아버지인 펠리페 4세가 자기 친누나의 딸, 그러니까 자신의 생질녀랑 결혼해서 카를 2세를 낳았어요. 잠시만요. 아버지가 자기 조카랑 결혼했다고요? 네, 그럼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사촌 누나이기도 하고 외할머니가 동시에 고모이기도 하고 이건 가족 관계도를 그리려고 하면 선이 엉켜서 거미줄이 되겠는데요? 호칭이 문제가 아니죠. 유전자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데요. 이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사실 우리 모두 몸속에 잠재적인 유전병 인자를 몇 개씩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대부분은 전혀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진 사람이랑 만나서 자손을 낳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건강한 유전자가 내 안에 불량 유전자를 이렇게 이불처럼 덮어줘서 문제가 겉으로 안 드러나요. 아, 그래서 유전적으로 다양성이 중요한 거구나.
일종의 안전장치네요. 정확해요. 근데 합스부르크는 그 안전장치를 그냥 스스로 박살내버린 거죠. 아버지 쪽 가게들을 쭉 올라가나 어머니 쪽 가게들을 쭉 올라가나 결국 거기서 거기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 아버지한테서 턱이 길어지는 불량 유전자를 받고 어머니한테서도 똑같은 턱이 길어지는 불량 유전자를 또 받는 거죠. 숨어있던 불량 유전자들이 서로를 만나서 너도 이렇게 있었네? 나도 하면서 손잡고 파티를 벌이면서 밖으로 다 피어나오는 거예요. 와, 듣기만 해도 끔찍하네요.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군요. 과학자들이 카를 2세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근친계주라는 걸 계산해 봤는데 그 수치가 무려 0.254가 나왔어요. 0.254요? 그게 어느 정도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근친상간, 그러니까 친남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근친계수가 0.25예요. 세상에. 그럼 남매 사이에서 낳은 아이보다 더 심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전학적으로는요. 그냥 걸어다니는 유전적 재앙이었던 거예요. 결국 그 재앙의 끝은 정해져 있었겠네요. 네. 카를 2세는 단 한 명의 자녀도 남기지 못하고 3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의 죽음과 함께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위대한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대는 정말 허무하게 끊겨버렸죠. 정말 허무하네요.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그 거대한 야망이 결국 우리끼리라는 그 작은 울타리에 갇혀서 자멸해버린 거잖아요. 최고의 혈통을 지키려다가 최악의 결과를 낳은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진짜 미스테리는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미스터리요? 아니, 금방 다 설명해 주신 거 아니에요? 순수 혈통에 대한 광적인 집착, 근친혼, 유전병, 그리고 멸망. 완벽한 기승전결인데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왕이에요. 네,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가 기형이에요. 또 낳았는데 또 그래요. 다음 때 왕이 낳은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애들이 계속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나가요. 이걸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200년 가까이 겪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유전학 지식이 없었어도 그냥 본능적으로라도 깨닫지 않았을까요? 잠깐만. 혹시 우리끼리 결혼하는 게 문제인가? 하고요. 그쵸.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끔찍한 일들이 반복됐다면 아무리 뭐 신성한 피 어쩌고 해도 누군가는 분명히 의심했을 법한데요. 하다못해 이번 한 번만 다른 가문이랑 결혼해 봅시다? 이 말이 나올 법도 하잖아요. 맞아요. 주변의 다른 왕실도 똑똑한 신하들도 분명히 눈치채고 뒤에서 수군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합스부르크 가문은 멸망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근친혼을 절대 멈추지 않았어요. 와... 오히려 카르 2세에 가까워질수록 더 심하게 집착했죠. 이건 단순한 권력욕이나 그 뒤틀린 신념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거기에는 그들이 권력이나 가문의 영광보다도 더 필사적으로 지키고 싶었던, 그래서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훨씬 더 소름 끼치는 진짜 이유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네. 뭐라고요?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고요? 합스부르크가 그토록 근친혼에 집착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어요. 네. 돈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땅값, 그리고 지참금 문제였죠. 아니 잠깐만요. 유럽 최강의 제국을 다스리던 황제 가문이잖아요. 돈이라면 뭐 썩어 넘쳐났을 텐데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그런 끔찍한 짓을 했다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말이 되죠.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 당시 왕가한테 가장 중요한 자산은 현금이 아니라 영토였거든요. 영토요? 네. 그 당시 유럽 귀족 사회에 아주 무서운 관습이 하나 있었어요. 공주가 다른 나라 왕가로 시집을 가잖아요. 네. 그럼 엄청난 양의 지참금을 가져가야 했거든요. 아, 지참금. 뭐 그건 지금도 있는 문화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였어요? 문제가 되는 정도가 아니었죠. 지참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석이나 현금이 아니었어요. 그럼 뭔데요? 바로 가문의 핵심 자산인 영토를 뚝 떼어서 줬단 말이에요. 땅을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스페인 공주가 프랑스 왕한테 시집을 간다고 쳐요. 그럼 그냥 예쁜 드레스 입고 몸만 가는 게 아니에요. 스페인 국경 근처에 아주 비옥한 영지나 뭐 이탈리아에 있던 스페인 땅의 소유권을 아예 프랑스에 넘겨줘야 했어요. 와, 그건 진짜 배 아프겠네요. 딸 시집 보내면서 우리 집 땅 문서까지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냥. 바로 그거예요. 왕 입장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거죠. 수십 년간 전쟁에서 얻은 땅인데 딸 하나 때문에 경쟁국에 넘겨준다. 이건 뭐 국가적인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합스부르크 가문이 머리를 굴린 거예요. 아니, 우리 땅을 왜 남 좋은 일 시키면서 넘겨줘? 그냥 우리끼리 결혼하면 되잖아.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삼촌이랑 조카가 사촌끼리 교원을 시켰다. 지참금이 밖으로 안 새나가게 하려고. 정확해요. 삼촌이랑 조카가 결혼하면 어차피 한 집안이잖아요. 지참금으로 영토를 줘도 그게 그냥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옮겨가는 셈이죠. 가문 재산이 단 1원도 유출되지 않는 완벽한 재테크인 셈이에요. 겉으로는 뭐 신성한 혈통 보존이니 영토 보전이니 거창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그냥 지독할 정도로 계산적인 가성비 전략이었던 겁니다. 세상에. 그깟 땅 좀 아끼자고 자기 자식, 손주들의 유전자를 그냥 박살내버린 거네요. 이건 짠돌이 수준이 아니라 거의 미친 거 아닌가요? 와, 인간의 탐욕이 진짜 무섭네요. 그 지독한 탐욕의 청부서가 바로 카를 2세의 몸에 고스란히 적히게 된 거죠. 자, 지금부터는 카를 2세의 삶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텐데 미리 경고할게요. 네. 이건 그냥 슬픈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거의 호러 영화에 가까워요. 들으시다가 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에이, 설마요.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얼마나 끔찍했길래 그래요? 일단 하루의 시작인 식사 시간부터가 지옥이었어요. 주걱턱이 너무 심해서 위아래 의가 전혀 맞물리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네네. 입을 제대로 담을 수가 없으니까 음식을 씹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뭐 굴고 살 수는 없었을 텐데. 그냥 덩어리째로 삼키는 거죠. 시종들이 음식을 잘게 잘라 입에 넣어주면 그걸 씹지도 못하고 꿀꺽꿀꺽 넘기는 거예요. 아, 당연히 그게 목에 걸리기 일쑤였고 식사 때마다 구역질을 하고 토사물을 쏟아냈어요. 당시 기록을 보면 왕의 식탁은 짐승의 우리와 같았다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와. 제대로 소화가 될 리가 없으니까 평생을 만성 소화불량이랑 설사에 시달렸고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매일 먹는 밥이 고문이라니. 근데 이걸 보고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신하들이나 의사들은 이게 근친혼 때문이라는 걸 정말 몰랐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가장 기가 막힌 부분이에요. 당연히 어렴풋이 짐작은 했겠죠. 하지만 감히 누구도 이 모든 비극은 왕가의 탐욕스러운 근친혼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못한 거예요. 아, 그건 신성한 왕가의 혈통에 먹칠을 하는 거의 반역행위였으니까요. 정치적으로 너무 위험한 발언이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가장 쉽고 편한 답을 찾아내요. 우리 위대하신 왕께서 이리 고통받으시는 것은 사악한 악마가 저주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거죠. 저주요? 네. 그래서 카를 2세한테 붙은 별명이 뭔지 아세요? 엘 헤치사도. 스페인어로 저주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잠깐만요. 아니, 17세기 유럽이라지만 그래도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라는 의사나 학자들이 전부 악마의 저주 탓만 했다고요? 이건 명백한 유전의 문제다라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물론 그런 주장을 한 소수의 의사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됐어요. 왕실의 권위가 곧 국가의 힘이었던 시대에 왕가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그냥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결국 스페인 공장은 거대한 굿판으로 변해버렸어요. 저주를 풀겠다며 온갖 엽기적인 치료들이 행해졌죠. 어떤? 치료요? 정말 비위 상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왕의 머리카락이랑 손톱을 태워서 그 젤을 마시게 하는 건 기본이었고요. 네. 공동묘지에서 파는 죽은 사람의 뼈 가루를 물에 타서 약이라고 먹였어요. 심지어 이건 정말 갓 잡은 비둘기의 배를 갈라서요.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뜨거운 내장을 왕의 머리 위에 척 얹어놓고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악마의 기운을 빨아들인다는 명목으로요. 왜 미친 거 아니에요? 그게 치료예요. 고문이지. 멀쩡한 사람도 병 걸리겠네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내장을 머리에 이고 멍하니 앉아있는 주걱턱의 왕. 그게 당시 세계 최강대국 스페인의 현실이었어요. 카르를 2세는 그냥 살아있는 인형, 왕실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였던 거죠. 아, 그런데 그런 그에게 모두가 집요하게 요구했던 단 한 가지 임무가 있었어요. 바로 후계자 생산이었죠. 아니 몸 상태가 그런데 아이를 낳으라고요? 그게 가능해요? 합스부르크 가문의 존재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대를 잇는 것. 어떻게든 아들을 낳아야 이 거대한 제국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카르를 2세는 평생 2번 결혼을 해요. 첫 번째 부인이 프랑스 공주였던 마리 루이지였는데 그녀가 고향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정말 처절해요. 뭐라고 썼는데요? 이렇게요. 왕과 함께 침대에 있는 것은 차가운 시체와 함께 누워있는 것 같다. 그는 남자가 아니다. 와,
카레를 2세는 의학적으로 사실상 불임 상태였어요. 심각한 발기부전에 정자 자체가 거의 생성되지 않는 몸이었죠. 듣는 제가 다 비참해지네요. 아니 근데 왕이 문제인 게 명백한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돼요? 해결은커녕 모든 책임을 왕비한테 돌렸어요. 왜 후계자를 낳지 못하느냐면서 온갖 구박과 압박을 가했죠. 아, 심지어 주술사들을 불러서 왕비의 배 위에 뱀을 올려놓고 임신을 기원하는 주술을 행하기까지 했어요. 세상에. 결국 마리 루이즈는 이 지옥 같은 궁정 생활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27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요. 사람을 그냥 말려 죽인 거잖아요, 이건. 뭐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왕가라는 시스템이 한 인간을 어떻게 소모품처럼 여겼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정말 씁쓸하네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왕비를 들였을 때쯤엔 카를 2세의 건강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돼요. 30대 중반의 나이에 외모는 80대 노인 것 같았다고 해요. 35살이요? 네, 머리카락은 다 빠져 대머리가 됐고 귀는 거의 들리지 않았으며 눈도 거의 보이지 않았죠. 시도 때도 없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발작을 일으켰고요. 그냥 살아있는 송장이었네요, 정말. 죽기 직전에는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져서 기괴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돌아가신 조상들이 나를 부른다는 환청을 듣는다면서 횃불을 들고 왕실 지하 묘지로 내려갔어요. 네, 묘지요. 네. 그리고는 시종들한테 조상들의 관뚜껑을 열게 한 뒤에 미라처럼 변한 시체 옆에 누워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저도 곧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중얼거리면서요. 유학, 소름 돋아요. 이건 뭐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1700년 39살의 나이로 카를 2세가 그 길고 고통스러웠던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죽은 뒤에 실시된 부검 기록에 남아 있었거든요. 왕을 푸검까지 했다고요? 네. 후계자 없이 죽었으니까 독살의 가능성도 확인해야 했고 근본적으로 왜 아이를 낳지 못했는지 의학적인 원인을 밝혀야 했으니까요. 당시 왕실 주치의가 남긴 부검 기록은 한마디로 500년간의 근친혼이 발행한 최종 청구서였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의사의 기록을 그대로 옮겨볼게요. 왕의 시신에는 피가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다. 네. 심장은 후추 알갱이만하게 쪼그라들어 있었고 고환은 단 하나뿐이었는데 그것마저 새카만 석탄처럼 타버린 상태였다. 세상에, 그 사람의 몸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머리를 열었을 때 뇌는 물로 가득 차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수두증까지 앓고 있었던 거죠. 와, 의사들이 내린 최종 결론은 이거였어요. 이 사람은 의학적으로 생명 활동이 불가능한 몸이었다. 그냥 걸어다니는 시체였다는 거죠. 와. 할 말을 잃게 되네요. 인간의 욕심이 한 인간을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저주받은 왕이 죽었으니 합스부르크 스페인은 그냥 망한 건가요? 망한 정도가 아니죠. 진짜 지옥문이 열린 거예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합스부르크가 이 모든 비극을 감수하면서까지 근친혼을 한 이유가 오직 땅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요. 아, 그런데 정작 후계자 없이 왕이 죽어버렸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주인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그 광활한 스페인 영토는 이제 누가 가져가요? 바로 그게 문제였어요. 카를 2세의 죽음은 단순한 한 왕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유럽의 힘의 균형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하던 댐이 무너진 것과 같았죠. 사실 유럽의 모든 왕가들은 카를 2세가 죽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들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물론이죠. 스페인이 가진 유럽 본토의 영토랑 아메리카 대륙의 그 광대한 식민지는 당시 유럽의 판도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가장 큰 전리품이었거든요. 하긴 그렇겠네요. 특히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랑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의 레오폴트 1세는 이 거대한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수십 년간 칼을 갈고 있었어요. 서로 자기 아내가 혹은 자기 어머니가 스페인 공주 출신이라면서 계승권을 주장할 명분을 다 만들어놨죠. 와, 완전 시한폭탄이었네요. 카를 2세라는 인물 자체가. 그가 숨을 쉬는 동안만 유지되는 평화였군요. 맞아요. 그리고 그가 눈을 감자마자 프랑스랑 오스트리아가 굶주린 늑대처럼 스페인으로 달려들었어요. 내 조카의 사돈의 팔촌이 스페인 왕족이니 이제 스페인은 내 거다 라며 서로 으르렁대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유럽 대륙 전체를 10년 넘게 피바다로 만든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의 시작입니다. 결국 땅 한 뼘 안 뺏기려고 시작한 근친혼이 그 땅 전부를 걸고 싸우는 거대한 전쟁으로 이어진 거네요.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네요.
한 사람의 기형적인 턱이 수십만 명을 죽인 전쟁의 불씨가 됐다니. 네, 그렇게 합스부르크 스페인의 역사는 유전병과 탐욕 그리고 전쟁이라는 완벽한 배드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런데요. 불안하게 왜 그래요? 설마 뭐 또 있어요? 이보다 더한 막장이 있다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모든 비극의 대미를 장식할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더 숨어 있어요. 뭔데요? 카를 2세가 죽기 직전에 남겼다는 유언장 있잖아요. 유언장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는데요? 그 유언장 내용 하나 때문에 유럽의 운명이 통째로 뒤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유언장이 카를 2세의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아주 유력한 증거들이 있어요. 와, 여기서 더 있다고요? 도대체 그게 뭔데요? 범인이 누군데요? 그 범인은요, 외부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바로 스페인의 마지막 합스부르크 왕, 카를리세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네. 잠깐만요. 조작이 아니라 본인 의지였다는 거예요? 네, 이건 협박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제정신으로 내린 일종의 가문에 대한 배신이었던 거죠. 아니 평생 그 순수 혈통이라는 강박에 갇혀 살던 사람이 어떻게 그럼 누구한테 왕위를 넘긴 건데요? 유언장에 적힌 이름은 평생의 숙적이었던 프랑스 부르봉 왕가의 필리프였습니다. 필리프요? 그 태양왕 루이 14세의 손자요? 바로 그 필리프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 있는 자기 합스부르크 친척들, 핏줄들 다 건너뛰고 철천지 원수 집안에 나라를 통째로 넘겨준 거예요. 세상에. 원수한테 나라를 줬다고요? 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요? 대체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수백 년 역사를 그냥 자기 손으로 끝내버린 거니까요. 근데 이게 무슨 감정적인 폭주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뭔데요? 아주 지독하게 냉철한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카를 2세가 몸은 약했을지 몰라도 바보는 아니었거든요. 계산이라니? 무슨 계산이요? 그 순수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건가요? 네, 바로 스페인이라는 나라 그 자체였어요. 나라요? 카를 2세는 자기가 후사 없이 죽으면 이 거대한 스페인 제국이 유럽 열강들한테 하이에나 떼처럼 물어뜯길 거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아, 실제로 다들 비밀 조약 맺고 스페인 땅 어떻게 나눠 먹을지 작당하고 있었거든요. 스페인 영토를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이 생각이었군요. 정확합니다. 당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는 이미 지는 해였고 프랑스는 루이 14세 치하에서 그냥 최강대국이었잖아요. 맞네요. 카를 2세한테는 가문의 영광보다 나라의 생존이 더 중요했던 거죠. 내 핏줄보다 내 나라 스페인이 더 중요하다. 딱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설명돼요. 와, 평생을 꼭두각시처럼 살았던 왕이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린 자기 자신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듣고 보니까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그 합스부르크 가문이 목숨 걸고 지키려던 혈통의 마지막 결과물이 그 혈통을 부정하고 나라를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언장에 서명할 때 일화가 진짜 마음이 아프던데. 그 장면이 정말 모든 걸 보여주죠. 유언장에 서명을 해야 하는데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네. 시종이 옆에서 그 손을 꽉 잡아줘야만 했대요. 그리고 서명을 딱 끝내고 나서는 어린애처럼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와, 평생 자기를 짓누르던 그 합스부르크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끊어내는 말 같아서 좀 소름 돋네요. 근데 그 한 사람의 고뇌에 찬 결정이 유럽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아, 전쟁. 그렇죠. 오스트리아랑 또 유럽의 힘의 균형을 중시하던 영국 같은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안 그래도 센 프랑스가 스페인까지 먹으면 이건 게임 끝이다. 이러면서 격렬하게 반발한 거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군요. 네. 유언장 한 장 때문에 무려 13년 동안 유럽 대륙 전체가 전쟁터가 된 거예요. 13년이나요? 네. 그리고 진짜 아이러니한 건 카를 2세는 스페인을 지키려고 프랑스를 택했는데 그 선택 때문에 스페인 본토가 전쟁의 주 무대가 돼버렸어요. 아, 나라를 지키려다 오히려 나라를 전쟁터로 만들었네요. 너무 비극적인데요. 가장 큰 피해는 고스란히 스페인 군문들이 다 짊어져야 했죠. 그래서 그 끔찍한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카를 2세 뜻대로 프랑스가 다 차지했나요?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간 반반 무만이 같은 느낌이에요. 네, 반반무만이요? 네. 일단 유언의 가장 큰 목표였던 왕위 계승은 성공했어요. 아, 성공했어요. 루이 14세의 손자 필리프가
스페인의 펠리페 5세로 즉위했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현재 스페인 왕실도 프랑스계 부르본 가문이에요. 아, 그래서 지금 스페인 국왕성이 보르본이구나. 그게 이때부터 시작된 거군요. 네, 덕분에 아주 중요한 긍정적 결과가 하나 따라왔죠. 뭔데요? 바로 지긋지긋했던 합스부르크 주걱턱의 저주가 마침내 끝났다는 겁니다. 아, 맞네. 새로운 피가 들어왔구나. 그쵸. 근친혼의 고리가 드디어 끊어진 거죠. 와,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실질적인 성과 아닌가요? 적어도 밥은 제대로 씹어먹을 수 있게 됐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대가도 엄청 컸어요. 유럽 열강들이 그냥 넘어가주지 않았죠. 어떤 조건이 붙었는데요? 펠리페 5세 왕위는 인정. 단 스페인이랑 프랑스 왕위를 한 사람이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 아, 두 나라가 합쳐져서 초고대 제국이 되는 건 막은 거군요. 네. 그리고 스페인 영토, 카를 2세가 온전히 지키려던 그 꿈은 실패했나요? 네, 안타깝게도 좌절됐습니다. 전쟁의 대가로 네덜란드 남부랑 이탈리아에 있던 알자베기 영토들을 전부 오스트리아한테 넘겨줘야 했어요. 사실상 제국은 해체된 거죠. 아, 결국 나라를 지키겠다는 목표는 실패했네요. 이쯤 되니까 진짜 캐릭터들 평가, 뒷담화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로스팅 타임이죠. 먼저 카를 2세야. 와, 진짜 멍청한 왕인 줄로만 알았는데 마지막에 친척들 뒤통수를 그냥 아주 제대로 후려갈긴 거 하나는 인정해줘야겠어요. 저는 그를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왕의 책무를 다한 사람이라고 봐요. 선택지가 없었잖아요. 뭘 해도 스페인은 박살날 운명이었는데 그 와중에 가문 대신 나라를 택한 거니까요. 근데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는 진짜 위선자들 아니에요? 유언장 얘기 듣고 황제가 배신감에 막 식탁을 뒤엎었다면서요. 맞아요. 자기들도 카를 2세 죽기만 기다리면서 스페인 땅 어떻게 나눠 가질지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었으면서 말이에요. 정확해요. 그 사람들은 카를 2세를 가족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 재산 목록으로 본 거죠. 내고라고 찜해놨던 유산이 남한테 넘어가니까 화가 난 것뿐이에요. 결국 뭐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왕실이라고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겉만 번지르르 하지 완전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모든 비극의 뿌리는 순수혈통이라는 말로 포장된 탐욕이었던 거예요. 탐욕. 네. 권력을 우리끼리만 다 해먹겠다는 그 욕심이 자연의 섭리까지 거슬렀고 그 결과로 태어난 비극이 바로 카를 2세였고 결국 그 비극이 가문의 숨통을 끊어버린 거죠. 와, 진짜 이 거대한 막장 드라마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몇 개 있네요. 뭘까요? 첫째, 역시 건강이 최고다. 아무리 금수저라도 밥 잘 먹고 똥 잘 싸는 게 왕보다 낫다. 맞습니다. 둘째는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다. 제발 좀 떨어져 살자. 정말 공감되네요. 아, 이 이야기 다 듣고 나니까 제 평범하고 튼튼한 턱관절에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오늘 저녁은 무조건 단단한 깍두기를 마음껏 씹을 수 있는 국밥입니다. 좋은 선택이네요. 와, 진짜 처음엔 그냥 웃긴 턱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파고들수록 한 왕조의 몰락에 유럽 대륙 전체를 뒤흔든 전쟁까지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역사가 이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카를 2세의 마지막 선택은 가문을 향한 가장 통쾌한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왕국의 끝을 책임져야 했던 왕의 마지막 애국심이었을까요? 와,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썰이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눌러줘. 우린 더 센 이야기로 돌아올게. 안녕!